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나를 이제 놓고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 한국 경제의 설비 투자액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얼마나 차지하나, 뭐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 구조에서 반도체 고용이 얼마나 되나, 아니면 GDP 규모에서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이 얼마나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산업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 차지, 이 어떤 구조로 봐도 이 반도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정말 고개가 끄덕이실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꼭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요. 사실 반도체 수출로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 정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상식화돼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정도 됩니다. 이 단일 품목으로서 20% 수출은요, 거의 이런 건 없습니다. 자동차가 2위 품목 정도 되는데, 자동차가 예를 들면은 뭐 11% 이래요. 맞아요. 절반이 안 돼. 정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수출이 예를 들어서 한 7% 정도 돼서 자동차 부품 합해도 반도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반도체가 20%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자동차 부품도, 디스플레이도, 가전도, 휴대폰도, 조선도, PC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인데, 15대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액을 다 합하면 약 8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가 15대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20%라고 하지만 나머지도 반도체 없이는 수출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직간접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이 밸류체인 상에서의 의미, 반도체 기업과 이 반도체 기업에게 제공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 또 1, 2차 벤더사에 공급하는 공급업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그 인근에 있는 식당, 자영업체, 또 그들의, 이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잠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삼성전자가 뭐 오만전자라는 일종의 오명이죠. 주가 면에서 이제 곤두박질을 쳤고, 또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뭐 어쩌면 뭐 투자자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식 가치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의미하고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기론을 또 표현해주는 또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다른 건 몰라도 HBM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큰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크죠. 그것도 크잖아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 뭐 조언, 물론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린다는 관점에서 한번 삼성전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담론으로 삼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 돼 버리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현재 직면했던 위기는 아무리 크게 분류를 해도 3개 정도의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각각은 또 다른 원인을 갖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단과 해법을 얘기하려면 3개가 따로따로 언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뭐 일단 짧게 얘기를 해보면은 HBM부터 먼저. HBM은 일단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제 품목인 것이고, 네. 이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뭐 지금 완전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이고 만년 2인자라고 생각했던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뺏겨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작년 올해 사이에 네. 불과 1년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그전에 HBM이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게 사실은 맨 처음에 HBM 개발을 시작하고 첫 양산품이 나온 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양사가 아마 10년이 좀 넘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만년 1위를 하는 품목이 너무 많았어요. D램도 또 쪼개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래픽 D램도 있고 뭐 모바일 D램도 있고 서버 D램도 있고 마찬가지로 낸드도 SSD용 있고 범용 제품이 있고 트리플 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각각 품목을 따로따로 놓고 봐도 거의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얼마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브랜드 가치 보면 삼성전자 굉장히 높거든요. 작년에도 한 10%인가 상승했다고 그러거든요. 올해 연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올해치가 반영이 되면은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 그다음에 휴대폰도 또 잘 팔았잖아요. 휴대폰에서도 아주 안 좋은 비수기를 제외하면은 분기별로 한 3,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어요. 네. 모바일 쪽에서 반도체에서는 더 많이 벌어들이죠. 호황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고 언젠가 본격적으로 커질지도 확실치가 않은 HBM 쪽에 굳이 많은 공을 들일 이유는 없었던 거죠. 지금 이미 1위 하고 있는 게 많아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거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1등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갖고 있다가 네. 나중에 시장이 이제 무르익으면 그때 바짝 하면 또 우린 치고 나서 1등 할 수 있어. 라고 아마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일종의 아니한 생각이라는 그렇죠. 네. 거죠. 뭐 우리가 설마 우리보다 잘하는 애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반도체에서. 그래서 이거 조금 접고 있다가 딱 봐서 이때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하면 돼라고 하면서 잠시 접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역으로 만년 2인자 자리를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을까는 1등이 안 하는 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하는 거 20년 이상을 해봤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뭐 조금은 좁혀졌겠지만 역전은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서 우리가 만년 2인자의 자리를 벗어나려면 삼성전자가 안 하는 거 관심이 없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왜 하이닉스는 접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결국에는 계열사와 모회사의 그런 밸류 체인 그다음에 주로 사업 포트폴리오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돈 버는 주력은 삼성전자하고 금융이잖아요. 금융은 뭐 반도체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섹터이고 그럼 빼면은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밸류체인이 연결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반도체 전문가라든지 무슨 반도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브랜드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온리 삼성전자 안에만 있는 거고. 근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물론 SK도 현대그룹에 있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현대가 뭐 자동차 건설 쪽이었으니까 조선이었으니까. 근데 SK가 인수를 하는 순간 뭐가 바뀌었냐? 튼튼한 모기업의 자본줄이 생겼다는 것 이외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SK 스퀘어 생기고 해서 이제 투자 회사로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맨 처음에 SK 하이닉스 인수했을 때는 SK 텔레콤의 자회사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2012년도에. 자, 텔레콤은 뭐 하는 회사냐? 통신회사, 면서 플랫폼 회사죠. 거기는 이미 반도체 주요 고객 중에 하나였던 회사죠.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는 미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죠. 만들어 나가는 데잖아요. 챗 GPT가 치고 나으니까 엔비디아가 뜬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1년 지나가지고. 챗 GPT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마찬가지로 플랫폼 통신 사업자라는 거는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미래의 변화, 앞으로 닥칠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곳인데 분명히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그쪽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죠. 모회사에서 이미.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정말 조잡한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우리들이 그게 있었잖아요. 인공지능 비서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스피커를 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에다가 간단하게 뭐 클로바 뭐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거는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기능이잖아요. 이미 초보적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뭐 가전을 스마트폰 하나로 다 컨트롤하는 게 벌써 되게 오래전부터 이미 팔고 있었잖아요. 프리미엄 가전으로 이제 무게추로 옮겨가면서 LG가 그러면서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기도 하고요. 가전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하이닉스로 하여금 HBM 포기하지 않고 뚝심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당장 돈이 되는 거를 하느냐 안 되는 걸 할 거냐 말 거냐 하고 그룹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거에 대한 미래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삼성과 해니스의 결정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HBM을 국한시켜 보자면은 삼성전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점이 드러나서 HBM을 좀 등한히 했다고 할까? 먼저 개발을 해놓고도 등한히 하는 사이에 갑자기 시장이 커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원래 플랜 B가 있었잖아.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기존의 디램과 낸드였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HBM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 워낙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칩셋이라는 게 GPU라는 게 그래픽 칩셋이잖아요. 이게 CPU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프로세서가 아닌 거예요. GPU는 보조적으로 그래픽을 가속시켜주는 가속기에 불과한데 근데 어떻게 엔비디아가 AI 대표적인 기업이 된 거야? 의아하긴 해요, 사실은. 그럼 인텔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텔이나 AMD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던데 여기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게 2016년에 있었던 큰 사건이죠.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에서 4대1로 알파고가 이기면서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갑자기 첫 번째 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네. 그때 CPU 기반이 아니라 알파고, 구글의 알파고가 GPU 기반이었어요. CPU와 GPU의 차이는 가격 CPU가 훨씬 비싸고 정밀도와 빠르기도 CPU가 훨씬 더 좋고 빨라요. 네. 근데 GPU의 장점은 싸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 공세를 할 수 있어요. 병렬로 묶어서. 네. 근데 당시에 바둑을 두는 기능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놔보는 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 그거는 엄청난 고급 캘큘레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량 공세예요. 정말 그렇죠. 물량 공세. 그러니까 GPU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라서 구글이 딥마인드가 알파벳을 할 때 CPU가 아닌 GPU로 구성을 했던 거고 1만 개인가 2만 개의 GPU 세트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전 세계 서버를 쫙 연결해 가지고 그때 이제 GPU의 최강자는 엔비디아였으니까 GPU가 단지 난 그래픽에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 완전히 인공지능 쪽으로 아마 R&D나 모든 사업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2016년이면 8년 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뛰기 시작한 게 이제 1년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그거를 쿠킹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GPU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 지금도 이게 가능했던 거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최종 서비스나 기능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번역해 주는 거, 회의록 정리해 주는 거, PPT 초안 만들어 주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미래를 막 예측하고 경제 분석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연산보다는 대량의 데이터 빨리 돌려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해서 학습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GPU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정말 AI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정도 수준의 AI까지 가게 되면 GPU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GPU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NPU나 CPU를 활용한 이제 AI 세트가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비싸다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만큼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느냐 빠르게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지금 상태 지지부진하면 한동안 GPU 시대가 계속 될 거다 AI 시대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GPU 메인의 HBM이라는 건 결국 메모리니까 보조적인 건데 그렇죠. 다른 거는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의 개별 칩셋하고 다른 점은 이거를 스택해서 쌓는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8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8개의 그래픽 DDR을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패키지 전문 업체에서 하기보다는 칩을 만들어내는 칩맵과 직접 패키징을 하는 거죠. 장비를 사가지고 TC본드 같은 걸 사서. 근데 이건 패키징의 영역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칩을 잘 만들 자신이 있었는데 패키지를 잘하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50% 이상을 외주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패키지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 게 HBM이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접었었던 산업에 다시 하려면 뭐 설계나 공정 엔지니어는 그냥 유지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따르게 붙으면 되는데 오랫동안 본격적인 양산품을 만들지 않으면 뭐가 약해지냐 하면 테스트 쪽이 약해져요. 테스트 인프라가 없어지면 만들어서 이걸 돌려보고 다시 피드백 받고 해서 이걸 최종
엔비디아 칩셋에 들어갔을 때 워킹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단일 칩 위주에서 테스트 위주로 돼 있던 인프라가 갑자기 패키지까지 갔을 때에 이것을 테스트하는 인프라로 확 바뀌기는 어렵고 갖춰야 되는 장비도 다르고 갖춰야 되는 역량과 경험치도 다른데 이걸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캐치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HBM이라는 게. 그런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엔비디아, TSMC랑 굉장히 코어를 하면서 개발을 했죠. 개발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피드백을 이미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서 개발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인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최종 고객한테 가서 테스트도 똑같이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알고 준비를 해간 거죠. 뭐 행간에서는 이런 비슷한 말을 하니까 이제 진행하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이닉스는 모범답안을 알고서 공부를 했던 거고 삼성전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맨 땅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나 같은 거네요. 상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보면은 단일 칩셋에서 테스트가 통과하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 TSMC에서 홀 칩을 구성을 했을 때 호퍼 칩까지 만들었을 때에 돌아가는 테스트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정보가 없었던 거죠. 단일 칩에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데이터 트래픽이나 발열이나 전력 소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장 하드한 환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AI 칩셋으로 구동했을 때의 환경보다는 훨씬 약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통과했어. 근데 홀칩으로 가버리니까 훨씬 더 하드한 거예요. 테스트 환경이. 페일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한테 빨리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 받아야 되는 건데 뭐 삼성전자 사실은 엔비디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전에 엔비디아를 홀드했었던 적이 있어서 TSMC도 마찬가지로 경쟁 구도이기도 하지만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악연이 서로 있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장비 업체와도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핵심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한미반도체 제품은 못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와 코어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HBM과 AI로 가면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걸 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거예요. 기존의 네. 반도체와 달라진 거죠. 네. 근데 이런 생태계에서 1등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인 거예요. 네. 혼자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굳이 여러 업체랑 손잡고 같이 발맞춰서 2등끼리 합쳐서 1등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마인드는 없었던 거죠. 30년 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5월부터 곧 되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가면서도 여전히 엔비디아 향 HBM 5세대에 지금 본격적인 납품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생태계.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상당 부분 견인했었던 것도 맞지만 맞죠. 맞죠? 맞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등으로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승자의 저주처럼 그 생태계를 이렇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가 소위 장비나 소재나 이 반도체의 밸류체인 자체를 혹은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는 오히려 역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 역할도 있었지만 생태계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역작용 혹은 그리고 역작용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기업이 인텔이에요. 네, 인텔도 수십 년 동안 독보적인 1위였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AMD가 있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잠깐 AMD 점유율이 확 치고 올라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맞아요. 짧은 시기들을 제외하면은 독보적으로 1위였었고 일이었죠.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이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1위를 했던 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 같아요. 경영진이 조금만 나태해지거나
긴장감을 조금만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1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1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2등과 3등이 어떤 피를 깎는 노력을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고 얘네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과의 동침까지도 불사하면서 코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나 혼자 해도 니네 다 붙어도 이길 수 있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반도체 수출 하나가 나머지 뭐 짜잘한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야 너네 뭐 10등끼리 10개가 붙어봐. 예. 뭐 니네 오리가 1000마리 모인다고 사자한테 상대가 돼? 뭐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신경 안 써. 니네 하려면 해. 나 혼자서 충분해.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긴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급변한 시기에서의 굉장히 그 변환점, 전환점, 변곡점을 캐치하는 걸 놓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밖에 대해서 센싱이 둔해져 버리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예. 뭐 대충 해도 1등 하는데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대회를 큰 대회들은 많이 보는데 예. 올해 있었던 그랜드 3대 투어 중에 결승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10몇 킬로 1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얘가 우승이 당연한데 얘가 한 10m, 15m를 남겨놓고 먼저 세레머니를 시작을 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페달링을 멈추고 그 10m, 15m 사이에 2등 오던 애들이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레머니를 안 했으면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무조건 걔는 1등이었는데 세레머니를 한 10m, 15m 먼저 하는 바람에 우승을 놓쳐버렸거든요. 2등 업체는 세레머니는 할 생각 애초에 없죠.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니까 결승선은 안 보냐 무조건 달렸어. 죽어도 난 쟤를 잡아야겠다. 언제 통과했는지도 모를 게 그냥 달린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통과에 있었던 거죠. 이게 결국 1등과 2등의 그 정신 상태와 마인드 차이인 것 같고요. 이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네. 그래서 1등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1등 해요. 왜냐하면 역량이 있잖아요. 예. 만약 그 선수가 결승선을 충분히 통과한 후에 세레머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역량도 압도적으로 좋은데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면 1등을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롱런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1등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잠깐 긴장을 놓치게 되면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바로 뒷고문이 붙어오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포를 먼저 터뜨리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역전의 순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금 닥쳐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가 지금 사실은 맞아요. 질문하신 거 핵심 맞아요. 포인트인데 그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문제가 맞아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개를 쪼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HBM은 우리가 한참 얘기했으니까 코어 생태계 네. 이런 부분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차 세대나 아예 저 뒤에 세대를 보면서 차라리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한두 개는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예. 생태계 구축부터 공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다. 정도를 일단 HBM 마무리를 하고요. 말씀의 그 기본 골자는 우리 한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그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좀 정확하게 구축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신 한국 거죠. 내 밸류체인이라고 좀 축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그 뭐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HBM 거예요.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세 개 기업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최종 고객은 아니죠. 최종 고객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 고객인 거고 그렇죠. 칩을 만드는 제조업단에서의 최종 고객이 엔비디아고 예. 패키지단에서의 최종 고객이 TSMC인 거고 여기에 납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네. 앞에 있는 두 고객과의 코어인 거라 이거는 국내 업체들은 아닌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생태계를 이제 후방 산업으로 오게 되면 주요 장비 소재 업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네.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전후방을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큰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네, 같고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삼성전자 이대로 괜찮은가, 어떻게 도약을 해야 될까, 그 방향성을 좀 모색해보고 또 우리 한국이 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좀 더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